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학생과 교수의 토론이 강의실 전체를 뒤흔들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그 학생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점인데요. 이 사건 이후 학교 내에서는 한일 역사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독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체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셀레나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 명문대학인 하버드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3학년이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하찮게 생각했어요. 그냥 세계 지도에서 존재감 없이 끼어있는 작은 점,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무의미한 공간 정도로 여겼죠. 그래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것도 당연하게 느껴졌죠. 그 정도 가치밖에 없는 나라니까요. 한국은 문화도 일본이나 중국에서 베낀 것뿐이지 않아 자기들만의 독창적인 것이 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할 때면 친구들과 함께 웃곤 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중국과 일본의 열등한 모방품, 가치 있는 것을 창조한 적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전쟁으로 분단된 불쌍한 나라, 미국의 원조가 없었다면 존재하지도 못했을 국가, 중국과 일본의 그림자 속에 영원히 갇힌 존재라고 여겼죠. 심지어 지금은 대통령도 없는 무질서한 나라라고 생각했죠. 곧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금방 잡아먹힐 그런 나라 말입니다. 솔직히 한국이 아시아에서 사라져도 누가 신경 쓸까? 중요한 나라들은 중국과 일본이지.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시아에서 중요한 나라는 중국과 일본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은 그저 두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 독자적인 문화나 역사적 가치가 별로 없는 국가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번 학기 졸업 학점을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아시아 국제관계사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다른 수업은 모두 마감되었고 이 수업만 자리가 남아있었죠.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등록했어요. 최소한 쉬운 어학점은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첫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강의를 맡은 사람은 일본 출신의 역사학자 타카하시 교수였어요. 타카하시 교수는 하버드에서 10년 이상 가르친 베테랑 교수였고 동아시아 역사 연구로 명성이 자자했죠. 특히 제가 들은 바로는 그는 한국의 역사적 주장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배울 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드디어 제대로 된 시각으로 아시아 역사를 배울 수 있겠네. 첫 수업 시간, 타카하시 교수는 우아한 일본식 영어로 자기 소개를 했어요. 세련된 정장 차림의 단정한 외모,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말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보니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계를 다루는 내용이었죠. 이번 학기 동안 우리는 동아시아의 복잡한 국제관계를 탐구할 것입니다. 특히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 시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타카하시 교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객관적 사실이라니 당연히 한국보다는 일본과 중국이 역사적으로 더 중요했을 테니까요. 수업이 진행될수록 타카하시 교수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했고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 문화의 전달자 정도로만 언급했습니다. 뭐 예상대로네. 저는 그의 강의에 별다른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기존 생각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아 안심했죠. 강의실에는 몇몇 한국인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이 불편해 보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감정적이라더니 역시 그렇군. 타카하시 교수는 종종 한국에 관한 주제가 나올 때마다 살짝 비꼬는 듯한 말투를 사용했어요. 한국은 항상 피해자 의식을 갖고 있죠. 한국의 주장은 학술적 근거보다 감정에 기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역시 한국이란 나라는 그렇지라고 생각했죠. 수업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더 깊어졌어요. 학술적으로 존경받는 교수의 말이니 틀림없이 사실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6주가 흘렀죠.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작은 나라, 객관적인 시각 없이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나라. 이런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어요. 타카하시 교수는 매 수업마다 이런 시각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객관적인 학문적 관점이라는 명목하에 한국의 역사적 주장을 하나씩 반박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의 모든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죠. 한국은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문화유산들이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유래했죠. 이런 교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인 학생들의 얼굴이 붉어지고 불편해하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반학기가 지났고 강의 주제는 점점 더 현대 이슈로 옮겨갔습니다. 역사적 배경에서 현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문제로요. 특히 영토 분쟁, 역사 교과서 논쟁, 전쟁 피해자 보상 문제 등이 다가오는 수업의 주제였죠. 교수는 다음 수업 주제를 예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아시아의 현대 영토 분쟁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특히 독도 다케시마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니 준비해 오세요. 저는 독도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한국과 일본이 다투는 작은 섬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타카하시 교수의 강의라면 틀림없이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잘 설명해 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다음 날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수업은 특별히 많은 학생들이 참석한 것 같았어요. 타카하시 교수는 평소보다 더 격식 있는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고 칠판에는 굵은 글씨로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 동아시아에서 진행 중인 주요 영토 분쟁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타카하시 교수는 프로젝터를 켜고 지도를 보여주었어요. 처음에는 남중국해 분쟁, 쿠릴 열도 문제 등 다양한 영토 분쟁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듯 했죠. 저는 노트북을 펴고 열심히 필기했습니다. 역시 하버드 교수다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슬라이드가 바뀌며 동해 한가운데 작은 섬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독도 다케시마라는 제목과 함께요. 이제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가장 민감한 영토 분쟁 중 하나인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카하시 교수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더 단호해지고 감정이 섞인 듯한 느낌이었죠. 그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고개를 들었어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입니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이죠. 타카하시 교수가 단언하듯 말했습니다. 순간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일부는 교수의 말에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당연히 일본이 역사적으로 더 중요한 나라니까 한국이 불법으로 차지한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따라 일본은 다케시마를 공식적으로 영토에 편입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정당한 영토 편입 절차였죠. 타카하시 교수는 계속해서 역사적,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어요. 그의 논리는 매우 확신에 차 있었고 학생들은 그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섬을 불법적으로 점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점거하고 있죠. 타카하시 교수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학술적 분석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주장처럼 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버드의 교수이고 동아시아 역사 전문가니까요. 그런데 교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독도 문제를 넘어 한국 전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이 말에 강의실의 분위기가 더욱 긴장되었어요. 몇몇 한국인 학생들의 얼굴이 붉어졌죠. 하지만 타카하시 교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객관적 사실보다 민족주의적 감정을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는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 없죠.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하버드의 강의실에서 그것도 저명한 교수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 나라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다니요. 지금까지 타카하시 교수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이건 좀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실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일부 학생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고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를 계속했죠.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졌던 자신의 편견이 타카하시 교수의 개인적인 감정에 영향받은 것은 아닐지 잠시 의문이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강의실 앞줄에 앉아있던 한 한국인 여학생이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그녀는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교수가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동안 강의실 앞쪽에서 한 여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긴 검은 머리를 가진 동양인 학생이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서는 강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교수는 그녀를 발견하고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저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네, 질문이 있나요? 타카하시 교수가 약간 거만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제 이름은 이지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단이 느껴졌어요. 영어 발음이 완벽했고 자신감 있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하신 말씀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에 강의실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일부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대담함에 놀랐어요. 하버드의 유명한 교수에게 감히 틀렸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죠. 타카하시 교수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 한국 학생이군요.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겠죠? 그의 말투에는 비웃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그녀의 의견은 이미 감정적이고 주관적이라고 단정 짓는 듯했죠. 이 순간 저는 교수의 태도가 학문적이라기보다 개인적인 편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유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고 목소리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로 간주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계시네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언급했어요. 강의실 안의 학생들은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노트북을 열어 그녀의 말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궁금해져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독도라고 검색했어요. 타카하시 교수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는 명백히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반박했어요. 하지만 조약에서 독도가 명확히 한국 영토라고 명시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도 없다는 것이죠. 교수는 자신의 전문성을 내세우며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전처럼 완벽하게 통제된 어조가 아니었어요. 지유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약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섬이 주인 없는 땅이 된다는 말인가요? 그녀의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교수의 논리를 정확히 공격했어요. 강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몇몇은 감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윤의 논리에 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감정적인 한국 학생의 반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질문은 놀라울 정도로 논리적이었죠. 특히 교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그 논리적 결함을 지적한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타카하시 교수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그는 명백히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여전히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도의 경우 일본이 1905년부터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다는 역사적 증거가 있어요. 교수는 주제를 살짝 바꾸며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지유는 이미 학생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상태였어요. 강의실 전체가 그녀의 다음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학생은 정말 감정적이지 않아. 오히려 교수보다 더 논리적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윤의 논리적인 반박에 강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이제 단순히 교수의 말을 받아 적는 대신 두 사람의 논쟁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죠. 저도 고개를 들고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타카하시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자신감 있는 태도로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일본은 1905년부터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를 강제로 점거한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학자로서의 권위가 실려 있었어요. 마치 이 사실은 이미 학계에서 인정된 것이니 더 이상의 반박은 무의미하다는 듯한 어조였죠. 그는 자신있게 슬라이드를 넘겨 1905년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지유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녀의 미소에는 타카하시 교수의 논리적 허점을 꿰뚫어 본 사람의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1905년이면 일본이 한국을 강제 점령하기 시작한 시기죠. 그 논리대로라면 그때 일본이 점령한 모든 한국 땅이 일본 땅이 되는 겁니까? 순간 강의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몇몇 학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고 다른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교수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지윤의 반박은 너무나 명쾌했거든요. 타카하시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안경을 다시 올리며 시간을 벌려는 듯 했어요. 그는 분명히 당황했지만 여전히 교수로서의 권위를 잃고 싶지 않은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독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어요. 더 이상 차분한 학자의 어조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방어하려는 필사적인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강의실 안에 긴장감이 고조되었죠. 그러자 지윤이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전보다 더 강력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교수님, 512년 신라 지증왕 때부터 독도는 한국 영토였습니다. 세종실록에도 독도 관련 기록이 나오고요. 일본의 지도에서도 18세기까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지 않았죠. 지유는 자신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빠르게 무언가를 검색한 후 화면을 돌려 학생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거기엔 고대 지도와 문헌 기록이 있었죠. 저는 놀랐습니다. 그녀는 준비가 철저했어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역사적 증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반박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1696년 일본 도토리번의 공식 문서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완전히 지윤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고 몇몇은 빠르게 필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제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타카하시 교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입을 열었다 닫았지만 적절한 반박을 찾지 못하는 듯 했어요. 결국 그는 자료를 정리하며 시간을 벌려고 했죠.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지윤에게 기울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이제 그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감정적인 한국 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오히려 교수보다 더 학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타카하시 교수는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권위 있는 척 말했어요. 그런 고대 문헌들은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현대 국제법적 관점에서 봐야. 하지만 그의 말은 이미 설득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 역시 이제는 교수의 주장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타카하시 교수는 더 이상 지윤의 논리적인 반박에 대응하지 못했어요. 그는 잠시 멍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서류를 정리하며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 시간에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수업 시간이 20분이나 남았는데도 교수가 갑자기 수업을 끝내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죠. 지윤은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서는 작은 승리의 기쁨이 느껴졌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두 나라가 계속 다투고 있다고만 생각했죠. 한국이 그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 독자적인 역사적 가치가 없는 나라라고 여겼던 제 생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했던 거지. 이런 생각이 들자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너무 쉽게 판단했던 것 같았습니다. 타카하시 교수의 말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며 한국을 경멸했던 제 자신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학생들이 강의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지만 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한 명의 한국인 학생이 논리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며 교수까지 제압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그저 감정적으로만 역사를 보는 나라일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잘못된 정보에 속았던 걸까? 이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어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가졌던 편견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강의실은 거의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윤도 가방을 챙기고 나가려는 참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결심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지윤. 그녀가 돌아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는 생각보다 더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단정한 외모와 지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정말 대단했어. 난 한국에 대해 잘 몰랐는데 내 말을 듣고 다시 공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솔직히 말하는 것이 조금 부끄러웠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녀의 논리적인 태도와 지식에 감명받았거든요. 지윤은 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역사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보는 거야.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 이야기해줄게. 그녀의 친절한 반응에 저는 안도했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인들을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감정적이고 논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제 편견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지윤이 증명했으니까요. 정말. 그럼 혹시 다음 주에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그리고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 더 배우고 싶었어요. 특히 편향되지 않은 시각으로 말이죠. 물론이지. 화요일 오후는 어때? 지윤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번호를 교환했고 다음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세상엔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구나.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역사에 관한 책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기보다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타카하시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가졌던 편견과 선입견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 역사책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었어요. 도서관에 도착해서 관련 서적을 찾아보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지윤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녀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논리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죠. 역사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보는 거야. 지윤의 이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지윤과의 약속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이 저는 도서관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 역사책, 독도 관련 자료, 일본의 한국 점령 시기에 관한 문헌들을 찾아 읽었죠.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갈망이 컸습니다. 마침내 화요일,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을 때 지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나 봐. 지윤이 제가 든 책들을 보며 물었어요. 응,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됐어. 특히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던 역사에 대해서.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역사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진실을 알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역사적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지윤이 말했던 것처럼 신라 시대부터 한국의 문헌에 독도 관련 기록이 있었고 조선 왕조 시기에도 명확하게 한국 영토로 인식되고 있었던 거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일본 자신들의 고지도에서도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닌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지윤은 제가 가져간 책들을 보면서 더 많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말하는 대신 사실과 문헌을 바탕으로 차분히 이야기했어요. 이런 태도가 저에게는 더 큰 신뢰를 주었죠. 타카하시 교수는 어떻게 됐어? 지윤이 물었어. 수업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어. 더 이상 한국에 대한 비하 발언은 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만 다루려고 해. 그날 이후로 자신감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지윤은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 언어, 예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려주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두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인 문화와 풍부한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에 대해 많은 편견이 있었어.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어. 일본과 중국의 그림자 정도로만 생각했거든. 지윤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역사는 누가 더 크게 외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해줘. 그녀의 말이 제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역사는 권력자나 강자의 것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에서 나온 후 우리는 캠퍼스를 걸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윤은 한국의 독립운동, 민주화 과정, 그리고 현대 한국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강인함과 끈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어떻게 오늘날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정말 놀라워. 제가 감탄했어요. 응, 우리는 그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러. 하지만 그건 기적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노력과 희생의 결과야. 그날 이후로 저는 정기적으로 지윤을 만나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희미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존경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죠. 도서관에서 한국 역사를 공부하면서 저는 타카하시 교수의 강의에서 배운 내용들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태도의 중요성도 배웠어요. 그 경험은 제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법,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말이죠. 그 강의가 있었던 날로부터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저는 많은 것이 변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바뀌었죠. 지윤과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웠어요. 저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역사에 대해 더 깊이 공부했죠. 오늘은 타카하시 교수의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역사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진실과 논리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을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지윤이 보여준 모습을 떠올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지윤이 보여준 침착하고 논리적인 태도는 그 어떤 감정적 주장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요. 처음에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 역사적 가치도 별로 없는 국가라 여겼죠. 하지만 지윤을 만나고 그녀가 보여준 논리적이고 침착한 모습을 통해 제 모든 편견이 하나둘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독자적인 문화와 풍부한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나라로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한국을 새롭게 알게 되면서 제 시야가 훨씬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한 나라에 대한 편견이 깨지는 과정은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 전체를 바꿔놓았어요. 이 모든 변화를 가져다 준 한국, 그리고 지윤에게 마음 깊이 감사함을 느낍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신뢰하던 중국의 AI 기술인 딥시크가 사기라는 충격적인 증거가 공개된 겁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거대한 거짓을 밝혀낸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점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탐사 저널리스트 에릭 존슨입니다. 지난 15년간 국제 경제와 기술 분야의 스캔들을 취재해왔죠. 그런데 최근 제 눈을 사로잡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국 AI 기술, 미국을 추월하다. 이런 헤드라인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스 같은 주요 언론사들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내보냈죠. 특히 중국의 딥시크 연구소가 개발했다는 AI 모델의 성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소속된 언론사의 편집장이 저를 불렀어요. 에릭, 자네가 중국으로 가야겠네. 이 AI 혁명의 현장을 직접 취재해야 해. 마침 딥시크 연구소에서도 직접 연락이 왔더군요. 저를 초청해 그들의 AI 기술을 취재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흥분됐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중국의 AI 기술을 직접 볼 수 있다니 말이죠. 게다가 실리콘밸리의 전문가들조차 이제 AI 혁신의 중심이 중국으로 옮겨갔다고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말이죠. 중국 취재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저는 제 인생을 뒤흔들 한 이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AI 연구진들이 저의 예비 기사를 보고 중국의 기술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온 거예요. 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딥시크의 발표 내용을 분석해보면 수상한 점이 많습니다. 실제 검증 없이 과대 홍보되고 있어요. 특히 그들이 주장하는 AI 성능 지표는 신뢰하기 어렵죠. 한국과학기술원의 연구원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데이터 처리 방식이 불투명하고 성능 평가 기준도 모호합니다. 좀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요. 이대로 넘어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이런 지적들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견제하려는 작은 나라의 시기심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거든요. AI 기술이라면 모를까 K-팝이나 드라마를 이야기하라고 하고 싶었죠. 게다가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중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세계 2위 경제 대국과 작은 나라의 말 중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는 너무나 자명했습니다. 제 판단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죠. 며칠 뒤 베이징행 비행기를 타면서도 설렜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할 취재가 될 거라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불편했어요. 한국 연구진들의 경고가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가 무너지고 중국이 AI 패권을 잡게 된다는 이 충격적인 변화가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베이징 공항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의 의심, 중국 측의 화려한 홍보, 그리고 그 사이에 숨겨진 진실. 제 직감이 말했습니다. 이번 취재는 분명 평소와는 다를 거라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취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베이징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딥시크 연구소의 환영 인파였습니다. 현지 언론사 기자들까지 마치 국빈을 맞이하는 듯한 진풍경이 펼쳐졌어요. 검은색 리무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대외협력 책임자 장 박사가 차 안에서 거침없이 선언했습니다. 이제 AI는 중국이 선도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시대에 뒤처졌어요. 우리는 그들이 상상도 못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딥시크 연구소는 연구소라기보다 거대한 캠페인 현장 같았어요. 초대형 LED 스크린, 화려한 조명, 끝없이 이어지는 기술 시연까지. 이건 단순한 연구소가 아닌 중국이 AI 강국이라는 걸 전 세계에 선전하기 위한 대규모 쇼케이스였습니다. 대형 컨퍼런스룸에서는 연구소장 리우 박사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실리콘밸리를 추월했어요. 이제 기술 혁신은 중국이 주도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발표 내용이 너무 완벽했거든요. 실패나 시행착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실제 연구실을 둘러보시죠. 다른 기자들은 모두 1층에 남겨둔 채 저만 특별히 연구실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15층 연구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조용하고 어두운 복도, 썰렁한 사무실. 1층의 화려함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연구원도 몇 명 없었고 일부 장비는 전원도 꺼져 있었죠. 복도에서 마주친 연구원들의 표정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 재빨리 장 박사의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마치 미리 정해진 대본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화장실에 들른 사이 두 연구원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리우 소장님이 또 무리한 발표를 하셨어. 쉿, 조용히 해. 외국 기자가 들을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박도윤 박사의 경고가 떠올랐어요. 호텔로 돌아와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이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화려한 환영 행사도 관계자들의 동행도 없이 홀로 방문했죠. 특히 리우 소장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완전한 AI 모델이라고 자랑하던 기술이 궁금했습니다. 전날 발표회에서 그들은 이 모델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었다고까지 주장했거든요.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이미지 생성 등 모든 분야에서 완벽한 성능을 보인다는 거였죠. 15층 연구실에서 어제 만났던 왕 연구원이 데이터 센터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발표된 실험 결과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진행조차 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음성인식 실험에서 사용됐다는 10만 건의 테스트 데이터는 실존하지도 않았고
이미지 생성 능력을 검증했다는 국제평가 자체가 없었던 일이었죠. 문서들을 자세히 살펴볼수록 조작의 흔적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성능 그래프는 너무나 완벽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오류율은 믿기 힘들 정도로 낮았어요. 실제 AI 개발 과정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들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려는 제 모습에 왕 연구원의 태도가 급격히 경직됐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이미 USB에 복사한 후였어요. 제 행동을 본 왕 연구원은 한참을 망설이다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매주 정부에서 목표 수치가 내려오면 연구원들은 그저 그 수치에 맞춰 거짓 데이터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는 발표된 성능의 10%도 되지 않는다고 했죠. 심지어 일부 핵심 기술은 아직 개발조차 시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연구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기만이었죠. 매달 정부 관계자들이 방문해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발표할 내용을 직접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장 박사가 갑자기 나타나자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 질문하자 그는 시스템 점검을 핑계로 회피하기 바빴어요.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하면 새로운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내고 실험 과정을 물으면 보안 문제를 언급했죠. 이런 태도는 오히려 방금 전 발견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수집한 자료들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조작의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됐어요. 같은 실험 결과가 다른 날짜에 반복해서 사용된 것도 찾아냈고 있을 수 없는 패턴의 데이터도 다수 확인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문득 스탠포드의 박도윤 박사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AI 연구소들과 함께 데이터를 검증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단순히 제 의심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이제 진실을 밝힐 차례였습니다. 창밖 베이징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 불빛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딥시크 연구소처럼 겉으로는 찬란하지만 실상은 텅 빈 것처럼 말이죠. 이 거대한 기만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슴속에서 타올랐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지 몇 시간 후 베이징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보며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지만 박도윤 박사로부터 빠른 회신이 왔습니다. 메일에는 한국의 주요 대학과 IT 기업들의 AI 연구진들이 함께 참여하는 긴급 분석팀을 구성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수집한 데이터를 보던 한국 연구진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국립대학의 김현우 교수는 분석 결과를 단호하게 밝혔어요. 존슨 씨, 이 데이터는 조작된 게 맞습니다. 저희가 명확한 증거를 찾아냈어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진혁 연구원이 구체적인 분석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3단계 검증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통계적 검증, 다음으로 기술적 실현 가능성 검토, 마지막으로 국제 표준과의 비교 분석까지요. 모든 과정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상호 검증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분석 방식이었습니다. 중국 측이 발표한 화려한 성과를 무조건 의심하는 게 아니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을 통해 차근차근 진실을 밝혀나갔죠. 각 연구소가 자신들의 전문 분야를 나눠 맡아 철저하게 검증했습니다. 이틀 뒤 한국 연구진들의 예비 분석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딥시크의 AI 모델이 실제로는 기초적인 기계학습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냈어요. 발표된 성과의 90% 이상이 조작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낸 겁니다. 분석 과정에서 더 놀라웠던 건 한국 연구진들의 체계적인 협업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기관이 자신들의 연구 데이터를 공개하고
서로의 분석을 검증하며 모든 과정을 문서화했어요. 이런 투명성은 제가 중국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대형 IT 기업 연구소였어요. 그들은 자체 개발한 AI 모델의 성능 측정 방식과 한계점까지 솔직하게 공개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지만 실패를 숨기지 않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다는 연구원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다른 기업의 연구진도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기술의 발전 못지않게 윤리적 검증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성과를 과대 포장하지 않고 실제 기술의 한계를 명확히 인정하는 태도였습니다. 한국 연구진들과 매일 화상회의를 하면서 저는 그들의 연구 문화에 점점 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정의 투명성을 중시하며 윤리적 기준을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선전 없이도 진정한 혁신을 이뤄내고 있었던 겁니다. 한 주가 지날 무렵 한국 연구진들은 최종 분석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이 보고서는 딥시크의 기만을 명백히 증명하는 동시에 현재 AI 기술의 진정한 한계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그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며 한 가지 결심이 섰어요. 직접 한국의 연구소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실제 연구 현장을 취재하고 싶었습니다. 화상으로만 보았던 그들의 투명한 연구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박도윤 박사에게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AI 연구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중국과의 차이점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요. 그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우리에겐 숨길 것이 없으니까요. 베이징의 호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쇼케이스로 세계를 현혹하려는 중국과 묵묵히 진정한 혁신을 추구하는 한국. 이 극명한 차이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어요. 그러나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중국은 결코 이 사실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결심은 섰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서울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짜 여정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한국행을 결심하고 호텔에서 짐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박도윤 박사의 긴급한 메시지가 왔어요. 중국 연구소 내부 직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수집한 데이터의 존재를 연구소 측이 알아차렸다는 거죠. 서둘러 짐을 챙기는데 객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연구소에서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다는 프런트의 연락이었어요. 즉시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빠져나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출국장 주변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는 직원이 제 여권을 유난히 오래 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한국인 사업가가 갑자기 제게 말을 걸었어요. 에릭, 자네 맞나?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내 친구인 척 하세요. 여행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며 체크인을 마쳤어요. 하지만 보안 검색대에서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제 노트북과 가방을 정밀 검사하겠다고 나섰어요. 한국인 사업가가 재빨리 자신의 회사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 회사 컨설턴트입니다. 급한 회의 자료가 있어 서울로 가는 중입니다. 간신히 검색대를 통과했지만 뒤에서는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탑승콜이 울리는 가운데 우리는 가까스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륙 직후 그 한국인 사업가는 쪽지 하나를 건네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도윤 박사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서울에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베이징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가방 속 데이터가 무사한 걸 확인하고 나서야
긴장이 풀렸어요. 이제 진짜 이야기는 서울에서 시작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박도윤 박사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그를 만나는 순간까지도 긴장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를 보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슨 씨. 이제 안전하니 걱정 마세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시죠.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한 연구단지를 방문했습니다. 베이징의 화려한 전시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공간에서 연구원들이 각자의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데이터 검증 시스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소의 시스템 관리자인 정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모든 실험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여러 연구진의 교차 검증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닌 팀 전체의 검증이 필요한 거죠. 이건 저희가 개발한 AI 성능 검증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데이터든 조작이 있다면 즉시 찾아낼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중국에서 가져온 데이터의 문제점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불가능한 패턴, 중복된 결과값, 인위적으로 조정된 그래프들. 모든 것이 명백했어요. 놀랍네요. 이런 정교한 검증 시스템은 처음 봅니다. 당연합니다. AI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성이니까요. 화려한 성과보다 정직한 실패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소를 둘러보면서 더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연구원들의 책상에는 AI 윤리 준칙이 붙어 있었어요. 기술 발전과 윤리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내용이었죠. 이 조작된 데이터를 세계에 공개해야 합니다. 연구진들과 회의를 하면서 저는 제안했어요. 그들도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중국의 거짓을 폭로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AI 연구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어야 해요. 일주일간 밤낮 없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자신들의 일처럼 열정적으로 참여했어요. 누군가 식사를 잊으면 다른 연구원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한 명이 지치면 다른 사람이 이어받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기록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실험의 성공은 물론 실패까지 모든 결과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었어요. 왜 실패한 실험까지 기록하나요? 실패야말로 가장 중요한 배움의 기회니까요. 다른 연구자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AI 연구는 정말 다르네요. 여기선 진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 말에 연구원들은 겸손하게 웃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화려한 홍보나 과대 포장 없이 오직 진정한 혁신만을 추구하는 모습에 감동했거든요.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곳의 연구 문화는 중국과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한 선전이나 과대 포장된 성과가 아닌 진정한 혁신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소가 아닙니다. 제가 감탄했어요. 맞아요. 이곳은 진실을 추구하는 공간이죠. AI 기술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직해야 해요. 분석이 끝나갈 무렵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AI 연구는 세계가 주목해야 할 모범 사례라는 걸요. 조용하지만 착실하게 진정한 혁신을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았습니다. 박도윤 박사가 말했어요. 네,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AI 연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거짓이 저질러졌는지. 마지막 밤, 연구소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베이징의 화려한 불빛과는 다른 차분하지만 강인한 빛이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양국의 AI 연구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도 자료는 준비됐나요? 박 박사가 물었습니다. 네, 모든 증거와 분석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진실을 알 때가 됐네요. 다음 날, 저는 기사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로성 기사가 아닌
AI 기술의 미래와 연구, 윤리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긴 보고서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은 제가 떠나는 순간까지 도움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들의 진정성과 전문성은 제가 본 그 어떤 연구소와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진정한 AI 혁신은 여기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한국 연구진들과 함께 준비한 폭로 기사가 동시에 미국과 유럽의 주요 매체들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중국 AI의 허상 딥시크 연구소의 대규모 데이터 조작이라는 제목의 특종 기사였어요.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증거를 바탕으로 한 이 기사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사가 나간 당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언론사들도 대대적인 후속 보도를 시작했어요. 중국 AI 기술의 실체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실리콘밸리의 반응이었어요. 그동안 중국 AI 기술을 높이 평가하던 기업들이 하나둘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SNS에 더 이상 중국 AI 기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선언했죠. 텍사스 주정부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주 정부 차원에서 딥시크 주의보를 발령했어요.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들에게 중국산 AI 제품 사용을 재검토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한 겁니다. 곧이어 대만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국 내 모든 기업에 중국 AI 기술 사용을 전면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일본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이 중국 AI 기술의 보안 위험성 검토 및 사용 제한 필요 성명을 발표했죠. 중국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서방 언론의 악의적인 중상모략이라며 반박에 나섰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수집한 데이터와 한국 연구진의 철저한 분석 결과는 너무나 명백했거든요. 글로벌 기업들의 태도, 변화도 뚜렷했습니다. 애플은 자사 제품에 탑재될 예정이던 중국 AI 기업과의 계약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구글도 중국 AI 기업들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중국 AI 기업들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딥시크의 모 회사는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의 40%가 증발했어요. 다른 중국 AI 기업들도 연쇄적인 타격을 입었죠. 투자자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한국의 AI 연구 역량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 기사에서 상세히 다룬 한국의 투명한 연구, 문화와 엄격한 검증 시스템이 전 세계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한국의 AI 연구 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채택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어요.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한국이 보여준 AI 연구의 투명성과 윤리성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AI 연구소들은 국제적 협력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프랑스의 국립과학연구원, 미국의 주요 대학들이 한국과의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신뢰도 조사 전문기관의 보고서도 흥미로웠습니다. AI 기술 신뢰도 순위에서 한국이 미국에 이어 2위로 올라선 거예요. 반면 중국은 20위권 밖으로 추락했죠. 단 한 편의 기사가 세계 AI 산업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한국 연구진들의 반응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정직하게 연구할 뿐입니다. 화려한 선전이나 과대 포장 없이 진정한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에요. 저는 지금도 매일 한국의 연구진들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들의 진정성과 열정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이제 AI 기술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기사가 발표된 후 세계 AI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의 몰락은 예상보다 빨랐어요. 딥시크는 물론이고
중국의 주요 AI 기업들이 줄줄이 신뢰도 추락을 겪었습니다. 중국 AI의 몰락, 한국이 새로운 AI 강자로 떠오르다. 이 극적인 변화는 세계 IT 업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AI 기술력을 맹신하던 글로벌 기업들과 미디어들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과 연구 윤리를 극찬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AI의 몰락과 한국의 부상이 이토록 극명하게 대비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계속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편집장에게 한국 주재 특파원으로 남고 싶다고 요청했죠. 더 깊이 있는 취재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중국의 기만을 폭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진정한 AI 혁신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세계에 알리고 싶었어요. 한국의 연구진들은 저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도 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투명하고 윤리적인 연구 과정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이 개발 중인 새로운 AI 기술들은 놀라웠어요. 중국이 선전했던 것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혁신적인 기술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윤리적 AI 개발에 대한 그들의 진지한 태도였어요. 모든 연구 단계에서 윤리적 검증이 이루어졌고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세계 AI 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제 AI 연구의 중심은 한국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저명한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한 말입니다. 그는 자신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다른 글로벌 투자자들도 비슷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AI 스타트업들도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한 연구 문화와 실질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덕분이었죠. 특히 AI 윤리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박도윤 박사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진정한 AI 혁신은 기술과 윤리가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합니다. 한국이 그 길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 취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AI 산업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AI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얼마 전 국제 AI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모여 한국의 연구 방식을 배우려 했죠. 한때 중국의 기술력을 맹신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진정성 있는 혁신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감개무량합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게 운명 같습니다. 중국에서의 위험천만했던 취재, 한국 연구진들과의 만남, 그리고 지금의 제 위치까지. 이 모든 과정이 세계 AI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서울의 연구소로 출근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취재가 아닌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보여주는 AI 혁신의 새로운 길, 그 여정의 증인이 되는 것은 제게 큰 영광입니다. 한국은 AI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쓴 기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이 진실이라고 확신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윤리적 가치의 조화, 투명성과 신뢰성의 중요성. 한국이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AI 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작은 나라의 기술력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혁신은 크기가 아닌 진실성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한국은 저에게 기술보다 중요한 것이 정직과 신뢰라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제 남은 기자 생활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